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개변수 갱신을 시키는 기법들인 옵티마이저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중치 초기값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기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또 중요한 기법들이고, 얘네를 사용하면 딥러닝 학습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에서 얘네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아보시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얘는 손실함수의 값을 최대한 낮추는 매개변수를 찾는 그 과정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변수의 최적값을 찾는 방법들을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얘네가 다 옵티마이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들은 이제 어떤 단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중요한 이유가 신층 신경망으로 갈수록 매개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단순한 방법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볼 건데, 먼저 가장 단순한 기법인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서 SGD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얘는 저번 세미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매개변수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죠. 그래서 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매개변수 값들을 갱신하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SGD는 예시가 있는데, 모험가 이야기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험가는 깊은 골짜기를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조건이 지도도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어디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눈 가리개를 써서 찾아요. 그러면 바로 눈으로 보면 어디에 깊은 곳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못하니까 얘는 발의 감각으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험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깊은 골짜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딱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크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겠죠. 네, 이제 이런 예시에 맞는 게 이제 이 SGD가 이런 예시에 딱 들어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울어진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 가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데, 이제 이 왼쪽 값으로 오른쪽 값을 갱신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W가 가중치 갱신할 가중치 매개변수고, 그 다음에 얘를 이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학습률, 그래서 보통 0.01이나 0.001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이 W에 대한 손실함수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 원래 가중치에서 그 기울기들을 빼줘서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개변수 값을 갱신을 해왔습니다. 이 기법이 SGD인데, 얘가 참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현도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얘가 비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는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지금 이 0,02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울기들을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이 0,0인 여기가 얘 최소값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기울기들이 얘가 최소값이면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는 또 이쪽을 가리키고, 또 여기도 보면 다 이쪽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얘를 가리키고 있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SGD 방법으로 이 매개변수 갱신을 하게 된다면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 앞에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이 0,0을 찾는 과정을 지금 엄청 지그재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최소값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심하게 구비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방향들이 여기를 가리켜야 되는데 다른 방향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단점이 뭐냐, 이 SGD가 무슨 단점을 가진 거냐 하면, 이제 비등방성 함수에서 탐색 경로가 비효율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방성은 또 뭐냐,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이때 이 SGD의 경우에는 이제 기울기라는 성질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Y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가, 이쪽이 Y축인데 Y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가 엄청 급격하게 달라지죠. 여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훅 떨어지니까. 근데 또 X 입장에서 보면 별로 무난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얘가 누구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달라진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모멘텀이라는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은 운동량을 뜻하는 단어로 이제 얘는 물리랑 관련이 있는 용어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얘가 이 공이 이 그릇 모양을 따라서 그 기울기를 따라서 이제 얘가 굴러가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 그림이 모멘텀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기울기값만 반영했던 기존의 SGD를 개선한 방법인 거고, 이제 거기다가 관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 속도들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뭐냐? 이전의 물체의 속도가 현재 물체의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가중치에다가 속도를 더해요. 이 V가 속도인데 속도를 더하는데 이 속도는 뭐냐 하면 이제 이거는 앞에랑 똑같죠. 그 학습률이고 얘는 그 손실함수에 대한 가중치를 미분한 값이고 W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미분한 값이고 이걸 빼주는 건데 여기서 알파 V가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그 지면의 마찰, 물리 입장에서는 지면의 마찰이나 공기 저항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가 아무 힘을 받지 않았을 때 서서히 하강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서서히 하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물체가 가속되는 물리법칙을 표현하는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크게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한 식인데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속도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크게 업데이트가 되죠. 제가 지금 이쪽 그래프를 설명을 안 한 걸 봐가지고 지금 다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그 기존의 SGD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로컬 미니멈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험가 예시로 들면 제가 눈을 가리고 걷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웅덩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발바닥의 감각만 의존을 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제일 낮은 거예요. 앞으로 갔더니 높아. 그러면 나 여기가 제일 낮은 데인가 보다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지만 얘는 몰라요. 왜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가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SGD로 하게 되면 이런 로컬 미니멈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최소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소값 같은 데에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멘텀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관성처럼 속도가 있으니까 얘가 튕기는 거예요. 이런 낮은 턱 같은 거는 튕겨버리고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또 모멘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아까 그 앞에 함수에서 그 0,0 최소값을 찾는 것을 모멘텀을 적용했을 때를 보면 옵티마이저를 모멘텀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여기가 그 지점이라고 치면 얘는 이제 아까 이 지그재그에 비해서는 그 지그재그 정도가 덜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고 지금 공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이런 느낌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속도 값이 들어가잖아요. 얘 모멘텀은 속도는 방향을 포함해요. 방향성을. 그래서 그 빠르기만 포함하는 게 속도가 아니고 방향성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X축은 거의 변하지가 않지만 여기서 그 알파 V가 공기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 힘을 받지 않을 때도 얘는 보통 0.9 같은 걸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얘는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X축의 힘이 매우 작긴 하지만 그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 기울기가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지만 이제 얘가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상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이제 쭉 기울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갈 텐데, 근데 갑자기 그 반대방, 예를 들어 마이너스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게 상충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얘가 이렇게 바뀔 거를 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멘텀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기존의 SGD보다 X축의 방향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가 있죠. Y축에서 방해를 많이 안 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매개변수 갱신에서 또 중요한 게 학습률 값도 신경망 학습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학습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학습률이 너무 크면 발산이 이루어지니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학습률을 정하는 효과적인 기술이 학습률 감소라는 기법인데 얘는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률을 점차 줄여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줄이냐? 뭐 매개변수 하나만 이제 모든 매개변수를 동일한 비율로 줄일 거냐? 이 학습률 값을 동일한 비율로 줄일 거냐? 하면 이제 또 이거는 각각의 매개변수한테 맞춤형을 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있는데 이 아다그라드라는 옵티마이저는 각각의 매개변수에 맞춤형으로 그 학습률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변수한테 각각한테 적응적으로 학습률을 조정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을 보시면 학습률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식에서 이게 하나가 추가됐죠. H라는 게. H가 뭐냐? 그러면 보시면 이게 그거였죠. 여기 밑에 있는 그 손실함수의 가중치에 대한 손실함수의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 값을 이게 제곱한 거예요. 이게 행렬곱이에요. 그래서 이 제곱한 값을 h에다 계속 더하죠. 그러니까 제곱한 값을 계속 더해주는 건데 그럼 기울기가 만약에 컸다면 제곱한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컸다면 얘는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루트 시움 분모. 그러면 학습률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학습률이 있는데 이 h를 곱함으로써 이 학습률이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매개변수의 원소 중에서 많이 갱신된, 그러니까 기울기가 갑자기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어쨌든 많이 움직인 애는 학습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소마다 이 h라는 애를 씀으로써 매개변수의 원소마다 학습률 그 비율, 감소되는 그 비율을 조정하는 그 비율을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방식은 이제 과거의 기울기들을 제곱해서 계속 더해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딱 봐도 이제 문제점이 보이죠. 만약에 그러면 얘는 처음에 엄청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애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안 일어나도 무의미한 거예요. 이미 얘는 그 학습률이 확 꺼져버렸기 때문에, 확 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학습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 다음에 또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었을수록 이제 갱신 강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개선하려고 RMS 프롭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얘는 옛날 기울기는 좀 서서히 있고 최신의 그 새로운 기울기 정보들은 크게 반영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제 또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아까 그 앞에 함수에서 최소값을 찾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게 빨리 가죠. 아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최소값을 향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Y축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커서 훅 떨어지는데 이제 얘가 이제 H값이 분모에 곱해질 거니까 루트 H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갱신 강도들이 점점 빠르게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큰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이제 갱신 속도도 갱신해지는 그런 정도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그재그 움직임이 이제 거의 없죠. 그 다음은 이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예요. 얘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지금 언급했던 모멘텀이랑 아다그라드 그거를 합친 옵티마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률, 이 아다그라드는 학습률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멘텀은 속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학습률을 줄여나가고 속도를 계산해서 학습의 갱신 강도를 이제 적응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얘는 되게 복잡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가 나타냈어요. 그래서 얘는 또 하이퍼 파라미터의 편향 조정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함수들이랑 비교해보면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모멘텀 특징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릇 속에 있는 공 같은 느낌이 살짝 있죠. 모멘텀이랑 비슷한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언급했던 SGD, 그 다음에 모멘텀, 아다그라드, 그 다음에 아담, 이 네 가지 옵티마이저들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 진도들을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가
그 로스 펑션, 손실함수 값이고, 이거는 가로축은 학습의 반복 횟수예요. 그러면 이제 반복이 진행될수록 이제 로스 펑션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SGD는 너무 성능이 안 좋죠. 지금 학습 진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아다그라드가, 이 초록색 아다그라드가 가장 빠르게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률이나 신경망의 구조, 여기서 신경망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층의 깊이 같은 거, 그런 신경망의 구조나 아니면 학습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SGD가 좀 학습 진도가 느린 편이고, 나머지 세 기법들이 빠르고, 그 다음에 최종 정확도도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무조건 이 옵티마이저를 써라고 하는 그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기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담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마다 다른 거죠. 어떤 문제에서는 뭐 SGD가 효율적일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문제에서는 아다그라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겠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제 아담이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 이 매개변수 갱신은 끝났고, 이제 가중치의 초기값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중치 초기값도 이제 신경망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초기값을 좀 0 같은 그런 균일한 값으로 우리가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 이제 얘는 문제가 발생해요. 학습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오차 역전파법에 의해서 모든 가중치의 값들이 똑같이 갱신되기 때문. 그래서 같은 초기값으로 시작해도 갱신을 거쳐도 여전히 같은 값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 가중치 값이 들어가잖아요. 가중치 값이 근데 W로 똑같아요. 똑같으면 뭐 이 다음이 있을 거고, 결과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이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얘를 이제 오차 역전파법을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뒤에 뭐 값들은 이제 점점점으로 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이게 곱해져 버리잖아요. 이 W에 대한 오차함수의 미분값이 곱해지는데 위아래가 똑같은 값이 곱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갱신이 되는 과정인데, 갱신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위아래가. 기존의 그 전에 거에다가 곱하기 이게 되니까. 그러면 똑같아버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가중치를 이렇게 여러 개 설정해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중치를 여러 개의 변수들을 설정해줌으로써 이제 각각의 이 노드는 이러한 가중치로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고, 또 이 노드는 이 가중치로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고, 약간 이런 건데, 똑같은 가중치를 해버리면 위아래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여러 개를 갖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값은 무작위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중치가 대칭적으로 안 나오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무방비로 고르게 분포해서 나오겠죠. 한 값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한 값으로 치우쳐진다기보다는 좀 이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중치 초기값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를 뭐로 처음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경망의 학습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중치 초기값을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처음은 이제 표준 편차에 따라서 초기값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표준 편차를 1로, 그 가중치를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초기화했을 때 이거고요. 얘는 이제 표준 편차가 0.01로 그 가중치 0.01인 정규 분포로 가중치를 초기화했을 때예요. 그때 이 활성함수 값들의 분포들을 나타낸 건데, 일단 이 조건이 뭐냐면 층이 5개 있는 거예요. 층이 5개 있고 각 층마다 뉴런이 100개씩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표를 출력한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활성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그때의 활성화 값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준 편차가 1일 때는 지금 0이랑 1에 다 치우쳐 있죠. 그러면 이게 레이어 1일 때고, 이게 두 번째 층일 때, 두 번째 층일 때도 다 0과 1에, 그러니까 다 보면 0과 1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역전파의 기울기 값들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곧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니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0.01로 했을 때는 지금 보면 0.5로 가운데 값으로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문제냐면 활성화 값이 치우쳤다? 이것 다음에 다수의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같은 값을 출력을 하고 있다. 거의 다 비슷한 값들을 출력한다. 그럼 이거는 다수의 뉴런을 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뉴런을 100개 해봤자 얘는 뭐 50개 넣나 100개를 넣나 10,000개를 넣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표현력 제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 층의 활성화 값들이 적당히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얘네가 이렇게 적당히 잘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층과 층 사이에 다양한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신경망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초기값은 이제 자비의 초기값이라는 아이입니다. 이제 얘는 뭐냐면 그 각 층의 활성화값들을 광범위하게 분포시킬 수 있는 그 가중치의, 그러니까 저희 목적이 활성화값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돼야 학습이 잘 되잖아요. 그 분포시키는 그 가중치의 적절한 분포를 찾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자비의 초기값은. 그래서 보시면 얘는 어떤 식으로 초기값 설정을 하냐면 앞계층의 노드가 n개가 있다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인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이 가중치를 정할 건데, 초기값을 정할 건데, 만약에 그 전에 있는 이 노드가, 앞 계층의 노드가 n개였으면 얘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인 분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이거인 정규 분포로 초기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노드가 많을수록 이제 이 대상 노드의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가중치들이 좁게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비의 초기값을 사용했을 때 분포를 보시면 1층일 때, 2층일 때, 3층일 때 이렇게 점점 층이 깊어지는 건데 값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죠. 보면 넓게 잘 퍼져 있고, 그다음에 뭐 시그모이드 함수의 표현력도 제한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값으로만 몰리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제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깊어질수록 약간씩 일그러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탄H 함수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초기값은 이제 히 초기값인데요. 얘는 렐로에 특화된 초기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자비의 초기값은 뭐냐면, 얘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잖아요. 제가 활성 함수를 시그모이드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얘는 그 활성 함수가 선형인 것을 전제로 이끈 결과예요. 근데 시그모이드는 선형 함수는 아닌데 비선형 함수인데, 시그모이드는 그 가운데 그 값이 선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 부분이 선형 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비의 초기값을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제 렐로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자비의 초기값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렐로에 특화된 초기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앞계층의 노드가 n개가 있다면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2인 정규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그 고르게 분포된 정도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 고르게 잘 퍼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앞에서는 루트 n분의 1을 곱했다면 얘는 루트 n분의 2니까 얘가 좀 더 큰 값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좀 더 큰 애를 곱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얘가 렐로는 음의 영역이 0이기 때문에 더 넓게 분포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더 2배를 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르게 나오려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라도 좀 다양하게 분포시키려고 이제 루트 n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건 또 어떤 환경에서 했냐면 활성함수를 렐로로 했을 때 앞에서 배웠던 표준 편차를 초기값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비에를 초기값으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지금 배운 히 초기값을 사용했을 때 이 세 가지 그래프를 지금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 표준 편차 0.01로 했을 때는 여기서 완전 치우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자비의 초기값을 사용했을 때는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약간 처음에는 좀 고른 듯 했으나 이제 여기로 갈수록 깊어질수록 치우쳐지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점점 더 깊어지다 보면 기울기 소실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히 초기값을 렐로 함수를 쓸 때는 히 초기값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모든 층에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0이 많은 거는 렐로가 이쪽이 음의 경우엔 0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층에서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희 초기값을 했을 때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렐로 함수를 활성화 함수를 쓸 때는 이제 가중치 초기값을 희 초기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시그모이드나 탄H 같은 S자 모양의 곡선을 쓰겠다 하면 그때는 이제 자비의 초기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그 세 가지의 가중치 초기값들을 비교해보면, 이것도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봤는데, 지금 이거 표준 편차인 경우에는 아예 학습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로스 펑션이고 이게 학습 반복 횟수인데 로스 펑션이 낮아져야지 학습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일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안 되구나, 아예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비에나 아니면 희 초기값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만큼 가중치의 초기값이 신경망 학습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